우리가 그 제3장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3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인 배경,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형이라 할 때는, 뭔가 이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사회복지 조직,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이나 이런 뭐 조직을 연상을 해보면 이 조직의 모습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 예를 들면 동그라미냐, 네모냐, 세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뭔가 이게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는 어떤 그 인간을 갖다가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간이냐 아니면은 업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인간과 업무의 양자의 관계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는 뭔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조직원, 다시 얘기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스태프, 직원, 사회복지사죠. 그래서 직원과 직원 사이의 관계, 그러죠. 직원과 직원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직원과 클라이언트와의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고저 모형에서는 뭔가 관료제적인 관점에서 배부가 얘기한 관료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틀에 박힌 업무에 대해서 뭔가,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고저 모형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죠.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 관리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순점들이 관료제의 경우에는 뭔가 그 틀에 박힌 업무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뭐 비인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적 관리론의 경우에는 뭔가 인간의 어떤 행동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관찰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생산성이 나와야 하는데 인간의 동작을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몇 시간에 뭐가 나와야 하고 산출돼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돼야 하고 인간의 어떤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션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고전모에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적에서 물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뭔가 행정에 보다 관심을 둬서 뭔가 조직을 운영한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고전 모형에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 모형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성, 뭔가 거기다 투입하면 산출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생산성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바로 사내에서 뭔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직의 문화도 되지만 뭔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관련된 뭐 팀장님이 부장님이 또 거기에는 그 CEO가 뭔가 베풀고 말단 그 사원들을 갖다가 챙겨주고 뭔가 회식도 잘하고 뭔가 인간관계가 돈독된 어떤 그런 사내라면 오히려 거꾸로 업무만 중심적인 이런 그런 기관보다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모형이 바로 그 뒤에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면은 그 구조주의 모형. 그래서 이런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을 갖다가 좀 더 통합시키는 그런 모형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조직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개개의 것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과학적 관리를 살펴보시죠. 이 산업 현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에 새로 대두고 있던 경영 및 생산의 기술들을 종합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은 조직에 있어서 기획과 실행의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테일러에게 있어서 일에 관한 기획은 관리자의 몫이고 이것의 실행은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테일러는 노동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이고 또 그렇게 취급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은 동기부여 및 유인제도 있어서 개인의 물질적 이익에 호소하는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요. 테일러는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능률적인 작업 방법은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의 그 기본 단계 및 특성을 살펴보시면요. 기본 단계, 조직이 적정 수준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목표 성취에 필요한 조직 내 활동의 분석과 측정에 기초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며 모델이 제공하는 최선의 해결책에 일치하도록 조직 활동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관리론에서는 바로 작업의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바로 노동의 분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개개인의 어떤 그 동작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소요 시간을 표준화해서 분업 체계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업을 달성한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직원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적게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뭐 적게 주고 그런 형태를 취하겠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성은 행정관리자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 관리론을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했을 때 그 한계점을 보시면요. 조직을 폐쇄 체계로 다루게 됩니다. 폐쇄 체계라는 것은 뭔가 엄격한 조직의 경계 속에서 그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조직의 활동을 주된 관심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폐쇄 체계라는 거예요. 폐쇄. 막혀 있는 거죠. 폐쇄 체계. 근데 이제 현대 조직 이론의 경우에 이것을 개방 체계라고 합니다. 개방 체계. 그래서 뭐 꽉 짜인 어떤 일상적인 어떤 업무에 치중해서 뭔가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인간의 동작을 갖다가 시간대마다 뭔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러죠. 뭔가 그 업무, 행정에 뭔가 중점을 이렇게 두게 되죠. 이 고전 모형에서는. 근데 인간관계 모형에서는 바로 뭔가 인간을 중심적으로 뭔가 생산성에 향상성에 그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합쳐서 폐쇄 체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엄격한 조직의 경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폐쇄, closed system이라고 하죠. 폐쇄 체계. 그러나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현대적인 조직 이론은 개방 체계라고 합니다. 개방 체계. 개방 체계는 뭔가 그 조직들 간의 어떤 관계를 중시하고 뭔가 네트워킹, 조직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오픈된 어떤 역할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상황 이론이니 뭐 조직 환경 이론이니 그게 바로 현대의 어떤 조직 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조직을 폐쇄 체계로 다루고 있는 거죠. 과학적 관리로는 사회복지 조직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많은 외적 영향,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내 다른 조직 및 사람들의 관계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과학적 관리론에서 사회복지 조직은 복잡하고 도덕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구성원 또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 집단의 상이한 규범이나 가치 체계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점에서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조직이 외부 환경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직의 목적 또한 명확히 정해져 있다가 간주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 조직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결정이 상위 하달식 형태를 취하여 행정관리자에게만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뭔가 엘리트주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 상위 하달식 형태를 취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뭔가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하는 민주적인 어떤 접근 방법과는 뭔가 어긋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조직 구성원 사이에 권력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정치적 과정을 무시하고 조직을 갈등과 불화가 없는 협력 체계로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 모형에서 뭐 관료제나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정적 뭐 관리론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뭔가 예를 들자면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예를 들자면은 그들의만의 어떤 획일화된 어떤 업무 분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권위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팀장이 예를 들자면은 얘기하는데 사원이 안 듣습니까? 뭐 꼼짝 못하고 예를 들자면은 일을 시키면 일을 제대로 해내야죠. 그래서 어떤 뭐 관료제에서 얘기하는 어떤 권위 같은 거, 예,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업무의 어떤 행동의 어떤 범주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고정 모형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판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조직 구성원들 간의 권력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뭔가 내적, 외적, 정적 과정을 무시하고서라도 뭔가 갈등도 없죠, 불화도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의 어떤 그런 유의할 상이라고 보는 거죠. 구성원들은 오로지 금전적인 요인에만 반응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기계적인 견해, 즉 impersonality죠. 비인간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행정관리론을 보시면요. 앞에 얘기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그런 과업을 분석하는 아래로부터의 연구라면 여기서 행정관리론은 위로부터의 연구를 해서 조직의 최적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굴릭이나 어윅, 그다음에 페이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효율성보다는 행정관리의 기능에 보다 강조점을 두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겠습니다. 페이얼은 조직 관리자들이 준수해야 할 14가지 원칙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제 분업이나 권한의 그 위임, 그 다음에 규율, 명령의 일원화, 지휘 통일화, 전체 이익을 위한 개인 이익의 복종, 공평 보상, 권한 등의 상위 계층으로의 집권화, 상부에서 하부로 이어지는 권한의 계층화, 시간과 장소에 따른 질서, 경영자의 공평성, 이중률이 낮은 안정성,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일하는 그런 부하, 단결심 등을 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귤릭은 조직 행정의 행정적 기능을 포스트 골베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7가지 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재정 7가지 어떤 행정적 기능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래서 포스트 콜백, 그래서 플래닝, 그다음에 오거나이징, 그다음에 스태핑, 그다음에 디렉팅, 코디네이팅, 그다음에 버지팅, 그다음에 뭐 이밸루에이팅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래서 플래닝 기획이죠. 기획 플래닝. 이거는 플랜과 플래닝. 기획은 차이가 있죠. 이건 진행이죠. 기획. 그 다음에 이제 오거나이징 조직화죠. 조직화. 그 다음에 이제 S는 이제 스태핑 인사 관리에서 이제 뭐 직원 채용이나 뭐 충원 문제 그런 스태핑 인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렉팅 있죠. 디렉팅은 이제 지시나 감독. 그래서 뭐 팀장급이 되는 뭐 그런 슈퍼바이저가 이런 바로 막바로 들어왔던 그런 어떤 그 사원이나 교육생, 실습생 등을 갖다가 지시나 감독, 지휘하는 이런 그런 디렉팅. 그 다음에 코디네이팅 하면 뭐 조정이죠. 조정.
coordinating. 예를 들면 괜찮은 어떤 사회복지 조직 기관에서는 코디네이터를 갖다가 쓰기도 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전반적인 어떤 행정의 업무들 갖다가 그 조정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과 협력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실수생이나 교육생이 오면 이렇게 뭔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뭔가 위 상부 기관에 뭔가 보고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부와 중부와 상부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조정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porting 이제 보고죠. 그 다음에 이제 budgeting 예산, 재정 관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가 과정이죠. evaluation.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정적 기능을 갖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앞에 서 있는 사회복지 행정의 그 범위와 함께 본장에서 역시 아울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간관계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전 모형의 대표적인 것이 관료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관계 모형을 보기 전에 이제 관료제 예컨대 이제 영국에서는 레드 타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레드 테이프. 그래서 빨간 테이프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관료들이 뭔가 그 중요한 문서 있죠. 그런 것은 캐비넷, 서랍에다가 뭔가 빨간 테이프를 갖다가 엮어가지고 따로 보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엄격한 형식과 규례를 따른다고 해서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법문 용례라고 하죠.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따른다. 그래서 그런 관료제의 그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 관료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점들 때문에 바로 인간관계 모형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인간관계론을 갖다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은 미국의 이제 하버드학교에 그 메이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오라는 학자는 그 호송 공장의 그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생산과 관리에서 인간적인 요소와 감정의 중요성,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와 구성원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로부터 출발점으로 고전적인 어떤 모형과는 뭔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인간관계 이론의 그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보시면요. 그래서 메이오에 의한 그런 실험적인 공장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니까 공장의 그 불의 밝기를 통해서 뭔가 불이 밝으면은 좀 더 밝으면은 그것이 바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호선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선 실험을 통해서 생산과 관리에서 인간적인 요소와 감정의 중요성,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인 욕구와 구성원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바로 중요한 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구성원의 사기, 그 다음에 동기와 만족감, 그 다음에 리더십, 조직 내에서 비공식적 집단의 역동성 등을 통해서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뭔가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그 이론의 그 특성을 보면은 그래서 작업의 어떤 능률과 생산성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좌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비공식적 집단은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근로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집단 내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것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과 그런 어떤 관련을 갖게 되는지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 클라이언트의 노력과 동기부여 등 사회복지 조직에서 중요시되는 그 요소들은 바로 이런
메이어가 얘기한 인간관계 이론과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 목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기, 태도 및 헌신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데 바로 인간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때 자아의 활용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원과의 관계, 성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바로 인간관계에 그 중요한 착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많이 적용되는 그런 모형이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인간관계 모형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그 이론에서도 뭔가 문제점이 있겠냐? 그래서 역시 인간관계에도 뭔가 그 이론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심적인 변수 이외에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자원의 목적, 조직의 크기, 클라이언트의 요인들, 임금과 활동 조건의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의 정치 및 경제적인 과정을 무시한다는 그런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인간관계적 기술을 사용할 때 그런 사회 실천가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사회복지 실천가들과 분석가들의 관심을 조직의 문제를 그 실제 문제로부터 뭔가 멀어지게 하고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선의 그 사회복지 기관을 실습이나 탐방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클라이언트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사와 그 클라이언트 양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냐, 또는 거기에 탐방했을 때, 또 현장에 있을 때, 또는 실생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거기에 막 들어온 어떤 그런 그 사회복지사로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인 뭔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획이라도 기울여진 어떤 그런 목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물론 그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이런 인간을 향한 무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도 아주 그 큰 강조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모형이 상당히 현대과에도 중요한 그런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은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습니다. 맥그리거는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 관해서 각각 상이한 가정을 바탕으로 X와 Y 이론을 갖다가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X 이론은 지시와 통제가 행해지는 정통적인 관리 이론이고 인간관계론의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Y 이론은 인간의 권리와 제한이 고무되고 지지되며 민주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과 분위기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X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비춰보면 그런 본성적인 측면에 관한 이론이고 Y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 이론은 사람 본래 본성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지시가 그런 불가결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은 지시받기를 좋아하고 야망이 적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며 안정을 원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에 반해서 Y 이론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이며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의 지출은 놀이나 휴식과 같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일에 심신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오락과 휴식이 필요하며 조직의 목표가 주어지면 자기 스스로 통제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능력이 있다라고 Y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론에 따를 때 목표에 대한 헌신은 보상의 기능을 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의 욕구가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책임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야심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안전제일주의는 바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적 가능성은 단지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의 효과와 생산성은 구성원이 자신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과정이 마련될 때 비로소 극대화될 수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목표를 향해서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당면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